첫째 날, 윤 2월 9일, 우리의 1일차 여정. 이곳은 창덕궁 도남문 앞입니다. 쌀쌀한 바람결 도는 이른 아침부터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저는 지금 중앙대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 김민준입니다. 평소에 역사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동작문화원에서 하는 정조대왕 능행사 체험이 있다는 걸 듣고 바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작문화유산 해설사 남호철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동작문화유산 소중한 문화유산에 대해서 많은 해설도 하고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특히 이렇게 정조대왕의 그 자치를 따라서 같이 이렇게 걸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참여를 했습니다. 저는 동작구민입니다. 동작구에 오래 살았는데 동작구에 살다 보니까 아주 훌륭한 문화와 역사가 곳곳에 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됐는데 날씨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그죠? 더군다나 단풍이 어우러져서 이 고궁의 정치를 한껏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가족과 함께 역사적 의미가 있는 길을 걷는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가족과 이렇게 가을에 좋은 추억 만들고 싶어서 참가하게 됐습니다. 저는 한복을 입게 돼서 너무 좋아요. 오늘 즐거운 시간 만들고 싶습니다. 걸어서 역사 속으로 정조대왕 능행차 체험.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조대왕의 화성행차, 을묘년 원행길을 함께 걸으며 재현하기 위해 모인 동작 구민들입니다. 70세 이상의 어르신부터 대학생, 어린 자녀와 함께 참여한 가족, 동작문화유산 해설사, 또 지역 뉴스 대표 등 여러 세대와 계층이 모였습니다. 정조대왕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인 혈룡원을 왕위 등극 후 제위 24년간 13회나 참배하였습니다. 이 행차는 백성들이 행복하게 여긴다 하여 행복한 행차, 행행이라고도 하였죠. 특히 1795년 윤 2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이루어진 을묘년 원행은 정조대왕의 혈룡원 참배와 해경궁 홍씨의 회가변을 위한 것으로 조선 왕실 최대의 행사였습니다. 이를 기록한 것이 바로 세계 기록유산 원행을묘 정리의궤입니다. 우리는 이 원행을묘 정리의궤에 기반하여 창덕궁을 출발해 수원 화성과 혈룡원까지의 여정을 3일간으로 재구성하여 200여 년 전 정조 임금님과 함께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행복한 행차, 행행의 그 첫걸음을 떼어볼까요? 어디선가 출궁을 알리는 죄취타가 울리는 것 같습니다. 수백 개의 현란한 깃발이 펄럭이고 기마학대의 힘찬 연주와 함께 어가가 출발합니다. 뒤를 따라간 인원만 1779명, 779마리의 마필이 등장하며 6천여 명의 수행원이 함께했다고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이 행렬의 길이만 해도 1km 이상 되었을 테니 상상만 해도 장관입니다. 우리도 임금이 오신 융복과 대감, 무관, 상궁, 호위무사 등 각양각색의 한복을 차려입고 예전 임금님께서 지나셨던 바로 그 길을 따라 이 행렬의 수행원이 되었습니다. 종묘의 담벼락이 보이네요. 열성좋게 잘 다녀오겠노라고 인사드리며 옛 시전거리인 운정가를 지나 현재 종강역이 있는 보신각 앞으로 향합니다. 우리 국보 2호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있는 탑골공원 삼리문을 지나니 보신각 앞에 이르렀습니다. 이곳 보신각은 조선전기 도성의 시간을 알리는 종이 있던 노각이었습니다. 종소리에 따라 각 성문을 열고 닫았었죠. 지금 우리가 지나온 길이 바로 종이 있던 거리라 하여 종로라 부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바로 광교 사거리에 이르자 청계천의 맑은 물길이 시원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을지로 입구를 지나 명동 부근입니다. 정말 번화한 곳입니다. 임금님께서 지금 이곳을 보신다면 눈부시게 발전된 대한민국의 모습에 얼마나 흐뭇해 하셨을까요? 이제 왼편으로 서서히 돌아나가니 우리의 국보 1호 숭례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까이 오니 양녕대군의 친필 숭례문 현판이 보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숭례문 화재로 인해 이 현판 글씨를 영원히 볼 수 없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양녕대군의 사당과 묘역이 있는 동작구 상도동의 지덕사에 양녕대군의 친필 숭례문 모판 탁본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복원이 가능했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와 글에 능했던 양녕대군의 친필을 다시 보니 그 필력이 대범하고 참으로 기품 있습니다. 우리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행렬은 옛 도저동, 지금의 서울역 부근을 지나 청파교, 지금의 가롤동 쌍굴다리 방향으로 길을 틀어 원효로 용상 방면을 지나 노량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지나가셨던 이 길은 현재 1호선 철로길로 서울역 뒤쪽부터 용산 구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행은 서울역 앞길 대로를 따라 습대구역을 지나 삼각지 그리고 신용산역 앞으로 걸어서 지나갑니다. 삼각지역 앞에 오니 돌아가는 삼각지 노래비가 서 있습니다. 신용산역을 지나 이제 오늘의 가장 큰 여정, 배다리로 한강을 건너는 일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다리가 없던 그 시절, 어떻게 그 많은 인원이 한강을 건너갔을까요? 바로 배로 만든 다리, 배다리로 건너갔습니다. 이를 위해 주교사라는 관청을 별도로 두기도 했습니다. 배다리 주교는 큰 배를 가운데 두고 작은 배 여러 척을 강 위에 띄워 일정 간격으로 늘어놓은 후 굵은 밧줄로 잡아매어 고정시킵니다. 그 위에 소나무 널빤지를 1천여 장 깔고 잔디를 얹은 후 양쪽에는 난간을 설치했습니다. 또 3개의 홍살문을 양쪽 끝과 가운데 세웠다고 배의 운영서인 주교지남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한강의 누들강변에 오방색 깃발 나부끼는 배다리가 걸렸습니다. 수많은 인원과 행렬이 지나갑니다. 배다리 끝에서 저 끝까지 이 긴 행렬의 모습은 화려하면서도 임금의 권위가 살아있는 장대한 행렬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과 말을 포함한 이 행렬이 한강을 건너는 일, 오늘의 여정 중 가장 크고 위험한 일이었죠.
지금 그 배다리가 놓였던 바로 옆에 최초의 근대 교량인 한강대교가 놓였고, 우리들은 이렇게 편하고 안전하게 다리를 건너고 있으니 결코 우연이 아닌 듯합니다. 이제 오늘의 목적지, 한숨 쉬어갈 수 있는 곳, 노량진 소원지 건너편 작은 언덕 위에 아름다운 정자 하나가 아주 조금 얼굴을 내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동작구 본동 30번지 산도터널 북측 입구 동편 언덕에 앉아 멀리 백악을 바라보고 있는 정자. 정조 임금의 화성 능인길 행궁이었으며 점심 수라를 드셨던 주정소, 바로 노량행궁 용양봉저정에 도착했습니다. 임금 고동 때 임시로 거하던 행궁이 여럿 있지만 주정소로서의 행궁으로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의미 있는 곳입니다. 동쪽에서부터 흘러온 물줄기가 휘감아 돌아 용이 솟구치고 봉황이 날아 날개짓하듯 수려한 곳이라 하여 그 이름도 임금님께서 직접 화사하셨습니다. 이제 한 걸음 두 걸음 올라봅니다. 앞서 말한 배를 관장하는 관청, 주교사 터는 표지석만 남아 있습니다. 정면 6칸, 측면 2칸 정자로 가운데 온돌방을 두고 좌우에는 기둥을 세워 붙여 지은 퇴관을 둔 구조입니다. 사방에는 접어서 열고 닫을 수 있는 띠설무늬의 분할문을 달았고 이중량을 둔 겹처마 팔짝 지붕으로 간결하지만 격식을 잘 갖춘 구조입니다. 한강변 저 아래로 다 보이는 곳이 행궁 자체였는데 많이 허물어지고 지금은 정자 하나만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문, 루, 정 등 수십 채의 상당한 부속 건물을 갖춘 규모 있는 행궁이었으나 일제강점기를 지나며 일본인 손에 넘어가서 음식점과 온천탕 등으로 사용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지금은 이 정자 한 채만 남아있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화성행행 반차도와 노량주교 교섭도 그리고 울묘년 원행길 일정이 그려진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이른 아침 창덕궁을 출발해 십리길을 지나왔습니다. 여기 오니 벌써 반나절이나 지났네요. 이제 잠시 어가를 쉬고 점심을 드십니다. 아침부터 걸어오느라 허기진 우리도 드디어 맛있는 점심을 먹습니다. 예전 임금님께서는 어떤 음식을 드셨을지 궁금해집니다. 기록에는 해경궁께는 간식에 해당하는 조다소반과 16그릇, 그리고 조수라에 해당하는 13그릇의 음식이 제공되었고 정조와 도누이 청현 청선군주는 조수라만 받았다고 전해지는데 그 그릇의 수는 너무 많아 다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수행원들의 음식은 직책에 따라 차등이 있었다고 하며 이러한 메뉴는 다른 곳에서도 대체로 같았다고 합니다. 그 예전 이 많은 음식을 준비하여 이동하기까지 참으로 수고로운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휘고하 모든 건 막론하고 똑같이 배달 도시락을 먹고 있으니 세상이 참 좋아진 건가요? 식사를 마치고 텐마루에 앉아 잠시 한숨 돌리며 지나온 길을 돌아봅니다. 지금 이곳 용양봉저정은 새롭게 정비하여 역사성과 문화적 공간이 공존하는 동작의 상징물로 단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양봉저정 근린공원도 새롭게 조성되었습니다. 멀리 백악의 장엄한 봉우리가 한강수를 타고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 정면으로 인왕과 삼각산 봉우리가 드러나 보이고 왼편 앞으로는 63 빌딩이, 오른편 가운데로는 N 서울타워가, 동편 끝으로 고개를 돌리면 123층이나 된다는 롯데월드 타워까지 서울의 아름다운 능선과 고층 빌딩들이 모두 다 한눈에 들어옵니다. 과연 용이 솟구치고 봉황이 날아 날개짓할 만큼 시원하게 트인 넓은 하늘 아래로 한강수가 유유히 흘러가는 수려한 경관 맞습니다. 용양봉저정 근린공원은 크게 쉴 곳과 즐길 곳, 볼 수 있는 곳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연마당 쪽으로 가며 녹색빛 산책로를 걷다 보면 마음을 공유하는 숲에 조명나무 조형물인 일루미아 트리가 서 있습니다. 벚꽃 같은 순백의 꽃잎 아래로 여러 마리 토끼 모형들도 놀고 있네요. 밤이면 이 토끼 조형물에 색색의 빛이 불을 밝힙니다. 이제 전망대 쪽으로 가봅니다. 틈새 전망대, 하늘 전망대, 하늘테크 등 여러 전망대가 있어 어느 곳으로 오르든지 한강의 모습을 각각 다른 풍경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굽이치는 한강의 푸른 물결과 노들섬 저 너머로는 웅장한 한양도성길 굽이굽이 그 능선 자락까지 살필 수 있고, 고개만 돌리면 서울의 멋진 명소들까지 한눈에 들어오는 곳, 하늘과 강물에 그려진 이 한 폭의 수채화와 같은 풍광을 과연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또 밤이면 좌측의 원효대교, 우측 동작대교, 바로 앞 한강대교, 그 검푸른 물빛이 아름다운 서울의 고층 빌딩들 조명에 비치어 황금가루를 뿌린 듯 흘러가며 밤의 축제를 벌입니다. 이곳에서 이 모든 것을 다 함께 할 수 있으니 서울의 새로운 조망명소이자 관광명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멋진 전망대 카페에서 차 한 잔으로 마른 목을 축이시고 요량진 본동 입구에서 서남쪽 방향으로 고개를 넘어 장승배기 길로 나아갑니다. 당시 이곳은 낮에도 인적이 드물고 숲이 우거져 있어 임금님께서 2개의 장승을 세우라 명하시었고,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이 세워져 이곳의 지명이 장승배기가 되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이곳을 지나 이제 첫날 밤의 여정을 이곳에서 13km 떨어진 시흥행궁에서 묵으시며 마치십니다. 지금 시흥행궁터는 흔적도 없고 지금의 시흥 5동 동사무소 부근으로 추정될 뿐입니다. 오래된 은행나무만이 서서 그 지나간 시간을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첫째 날의 여정을 마칩니다. 둘째 날, 윤 2월 10일, 우리의 2일차 여정. 시흥행궁에서 첫날 밤을 묵으신 임금님은 이제 2일차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2일차 여정도 동작문화원 앞에서 출발하여 수원 화성까지 가는 길입니다. 시흥행궁을 출발한 행렬은 지금의 시흥대로를 타고 안양을 향해 발길을 재촉합니다. 원래 가던 과천길을 피하고 새로운 시흥길로 가게 됩니다. 지금의 시흥대로와 안양시 만안로, 그리고 1번 국도를 따라가는 길에 해당합니다. 그러고 보니
시흥대로는 정조임금님께서 만드신 게 되나요? 그리고 지금의 의왕북은 청천평에서 휴식을 취하십니다. 이 길을 지나시며 임금님께서는 상원과 격쟁을 통하여 백성과 소통하셨습니다. 상원은 억울한 내용을 글로 써서 직접 왕에게 전달하는 것이었고, 격쟁은 글을 모르는 백성들이 징을 쳐서 임금님을 직접 대면하여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한 민원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백성의 소리를 들으면 물론이며 신하들을 견제하는 일이기도 했지요. 그리고 지금의 의왕시 왕곡동에 해당하는 사근참 행궁에서 점심을 드셨는데 이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밤을 보내기 어렵다고 판단하시고 20리 거리가 남은 화성 행궁까지 비를 무릅쓰고 행진하기로 하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왕시와 수원시의 경계선이 되는 지점, 지지대 고개로 불리는 미륵현에 이릅니다. 혈룡원에 가는 길, 이 고개에 이르면 사도세자의 능이 빤히 보이는 지점으로 아버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 발길이 더딘 것을 탓하고 또 참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는 멀리 능을 바라보며 아쉬움에 못내 발길을 돌리지 못해 더뎌진 걸음에 느릿 지자를 2번 겹쳐 지지대 고개로 불렀다고 합니다. 고개를 넘자 현재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속하는 괴목정, 즉 회화나무가 있는 정자에 접어듭니다. 지금 이 일대는 정조의 효행을 기리는 효행공원으로 변했고 정조의 동상과 효행기념관 등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후 용두 입구, 현재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노송지대로 내려갑니다. 이제 화성의 북문인 장안문이 눈앞입니다. 우리쯤 떨어진 진목정에 이르니 먼저 가 있던 총리 대신 최재공이 어가를 맞이했죠. 여기서 잠시 쉰 행렬이 드디어 2번째 날의 목적지, 정조 임금의 이상이 담긴 꿈의 도시 수원 화성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도 화성에 도착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 수원 화성은 귀주 속에서 비참하게 세상을 떠난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옛 화산, 지금의 수원 화성으로 이전하며 축성되었습니다. 수원시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 팔달산 일대는 풍수지리상 명당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충청, 경상, 전라도, 즉 삼남으로 통하는 육로 및 해상의 교통요지일 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는 임진왜란을 겪으며 그 필요를 절감한 수도 서울의 남쪽 방어기지였습니다. 극진한 효심을 기반으로 군사적으로는 서울을 호위하는 남방 요새지 구축이었으며 정치적으로는 왕의 친위 부대인 장용영 외영을 설치하고 서울 외에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어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행정적 목적까지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 당쟁이 극심했던 당시 정세를 쇄신하고 강력한 왕도 정치를 실현하려 했던 정조의 원대한 구상으로 설계된 계획도시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김홍도를 비롯한 최재공과 정약용 등 당대 최고의 지식인과 인물들이 참여했으며 동서양의 과학과 기술이 집결되었습니다. 거기에 건축적 조형미와 예술적 아름다움까지 함께 갖추어 세계 어느 고성에 견주어도 결코 손색 없는 빼어난 우리 성곽 건축의 걸작입니다. 또한 축성 전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화성 성역의궤가 있어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 등을 거치며 파손되고 손실된 부분을 거의 완벽하게 다시 복원할 수 있었고 6km에 달하는 성벽을 따라 40개 이상의 시설물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탁월한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화성의 북문인 장안문과 서문인 화서문 앞을 지나고 있습니다. 항아리를 반으로 자른 모양의 옹성 구조입니다. 성곽을 따라가는 길, 높은 위치에 세워져 주변을 감시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강로, 건물 외벽에서 뻗어나와 깃발을 흔들어 명령을 전달하거나 큰 활을 쏠 수 있도록 만든 노대, 또 포를 쏘기 위해 만든 포루와 3층 높이 3면에 벽체를 쌓고 가운데를 비워둔 공심돈, 이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오르내리며 위아래 공간을 뚫어 총을 발사하는 공격형 누각입니다. 각 건축물마다 그 용도가 다양하고 굉장히 과학적으로 설계돼 있어 놀랐습니다. 또 아름다운 성곽길은 주변 경관과도 잘 어우러져 걸어가는 내내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이제 팔달산 정상에 있는 서장대로 올라갑니다. 숨이 차도록 올라 서장대 앞에 이르니 사방이 훤히 트여 화성의 대부분이 다 내려다 보이는 멋진 풍경입니다. 그리고 정조의 친필로 알려진 화성장대라는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이곳은 높은 곳에 위치하여 화성의 주요 군사 지휘소이자 군사 훈련장이었습니다. 실제로 정조는 원행의 넷째 날 오후에 이곳에서 친히 군사 훈련을 지휘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내려가 화성에서 머무르셨던 화성 행궁으로 가봅니다. 화성 행궁에 도착하여 정조대왕의 친위부대 장용영의 무예 24기 시범을 보고 있습니다. 무예 24기는 무예도보 통지에 기록된 무예 기술입니다. 무예도보 통지는 조선 후기 무예 훈련 교범으로 그림이 있는 무예 교범이란 뜻입니다. 정조 임금님의 명을 받아 편찬되었고 왕이 직접 서문을 작성했습니다. 무예도보 통지에서 소개하는 대부분의 싸움 기술은 한국의 전통 무예를 근간으로 하지만 동아시아 무예의 바탕인 중국, 일본 무예도 함께 수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태권도의 뿌리가 되는 한국의 전통 무예를 그림과 함께 설명한 종합 무예서이자 무예의 요람으로 유구한 역사와 우월성을 자랑하는 동아시아 무예를 연구하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반으로 2017년 북한의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강한 군대를 꿈꾸었던 정조의 희망이 담긴 장용영. 당시 훈련 모습을 시범단의 재현으로 눈앞에서 직접 보니 그 현란한 기술과 용맹한 결기가 그대로 전해지는 듯 온몸을 전율케 합니다. 우리 모두는 큰 박수로 임금님의 꿈을 응원하고 장효영과 함께 멋진 기념사진도 남깁니다. 2일차 우리는 정조대왕의 꿈과 이상이 담긴 수원 화성 곳곳을 둘러보았습니다. 정조대왕의 위대한 업적이 곳곳에 잘 보존돼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200여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이 소중한 문화유산들을 다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축성 당시의 원형을 거의 그대로 간직하고 과학과 예술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웅장하고도 아름다운 화성의 곳곳을 잘 보고 우리의 2일차 여정을 마칩니다. 셋째 날, 윤 2월 11일, 우리의 3일차 여정. 우리의 3일차 마지막 여정은 수원 화성의 현충공원에서 사도세자와 정조대왕의 윤건릉까지 걸어가는 길입니다.
현충공원은 1966년 미국 존슨 대통령의 방한 때 이곳 방문을 기념하여 존슨동산으로 불리다 근래 현충공원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안녕 삼거리를 지나니 안녕리 표지석이 보입니다. 안녕리는 정조대왕께서 이곳에 오면 멀리 보이는 아버지 묘소를 보며 편안히 쉬시기를 기원하여 이름하신 곳이라 합니다. 이제 윤건능까지 걸어가는 동안 화성에서 있었던 기록들을 잠시 살펴볼까 합니다. 실제 의궤 기록의 3일 차인 윤 2월 11일은 화성에서의 여러 행사가 시작되는 첫날이었습니다. 먼저 임금님은 아침에 화성향교 대성전에 참배하고 두 번째로 화성행궁 낙담원에서 별시, 즉 조선시대 과거 외에 임시로 시행된 문목과 시험을 거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번 행차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해경궁 홍씨의 회갑잔치, 진찬리의 예행연습을 합니다. 실제 행사는 다섯째 날인 윤 2월 13일 치러집니다. 그럼 다섯째 날 화성행궁 봉수당에서 거행되었던 진찬례의 의궤 기록을 간단히 살펴볼까요? 먼저 예복을 갖춘 해경궁과 용복을 입은 왕이 자리에 앉자 궁승의식의 악곡 낙양춘이 연주됩니다. 의빈과 척신이 절을 올리고 이후 백관들도 절을 올립니다. 그리고 음식상과 꽃을 올리는 의식이 진행됩니다. 다음은 왕이 술잔을 올리며 치사를 드리고 이때 임금 거동 때나 궁중잔치에서 연주되던 여민락이 흘러나옵니다. 왕이 3번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 후 천세 천세 천천세를 부르자 모든 참가자들도 따라합니다. 이후 참가자들에게도 음식상과 꽃이 전달되었고 준비한 음악과 멋진 춤이 연출됩니다. 모든 잔치가 끝난 후 왕은 준비한 관리와 잔치에 출연한 사람들, 수행 관리들에게 푸짐한 상을 내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궤 기록의 6째 날인 윤 2월 14일은 행궁의 정문인 신풍루에서 화성 주민들에게 쌀을 나누어주는 3위 행사와 낙담원에서의 양로잔치가 있었습니다. 양로잔치에는 어가를 따라 한양에서 내려온 노인관료 15명과 화성에서 회갑을 맞아 선발된 384명의 노인과도 함께하며 어머니 회갑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문인, 무인은 물론 노인과 화성 주민과 같은 일반 평민들도 참여시킨 통치 철학으로 신분을 초월하여 인정을 베풀고 모든 백성을 골고루 다독거리며 이러한 애민의 마음이 전국 방방곡곡에 미치게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양로연을 마지막으로 이번 행차의 공식 행사는 거의 끝나게 됩니다. 이제 임금님은 자신의 시간을 가져봅니다. 자신이 설계한 화성 성곽을 좀 더 살펴보시려고 성곽 건물 중 가장 빼어난 방화 수류정으로 갑니다. 깎아지른 암벽 위 우뚝 서 있는 이 정자는 장안문 및 화옥문과 인접하여 화성 동북지방 방어 요새로 건설되었죠. 발 아래로 유천의 물소리가 청아하게 흐르고 버드나무에 둘러싸인 용연의 그림자가 거울처럼 맑습니다. 눈을 들어보니 멀리 광교산 우람한 자태가 한눈에 들어오고 이 멋진 곳에서 한참을 머물러 계셨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우리의 마지막 일정인 아버지 묘소 현룡원에 함께 가기까지 그 회한이 새로우셨을까요? 늦은 오후에는 득중정으로 가셔서 신하들과 함께 활쏘기를 하셨습니다. 임금님은 무예도 뛰어나지만 활쏘기 솜씨는 널리 알려져 있죠. 역시 이날도 가장 뛰어난 성적으로
그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셨습니다. 이제 이 득중정의 활쏘기를 끝으로 화성에서의 모든 행사가 끝났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다시 귀경길에 오릅니다. 걷다 보니 어느덧 윤건능 앞에 이르렀습니다. 실제 의궤 기록의 혈중원 참배는 넷째 날인 윤 2월 12일의 일정이었죠. 해도 뜨기 전 새벽 인정 삼각 오전 4시 45분경 임금님은 군복을 입고 어머니를 모시고 혈융원을 향해 출발합니다. 행차는 화성행궁의 중양문, 좌익문, 칭풍로를 거쳐 화성의 남문인 팔달문으로 나와 지금의 정조로를 따라 남으로 향합니다. 어가는 지금도 매교 삼거리라 부르는 곳을 지나 수원 비행장 역내를 거쳐 유근교 다리 앞에 이르러 모두 말에서 내리게 했습니다. 유근교에서 말을 내린 임금님은 거기서부터 걸어서 혈융원 입구에 이릅니다. 이제 드디어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 혈융원입니다. 혈융원은 지극한 효성으로 새롭게 천장된 사도세자의 묘입니다. 원래 부덤은 지금의 서울시립대학교 뒷산에 있었던 영원으로 풍수지리상 자리가 좋지 않다 하여 명당인 이곳으로 이장하였습니다. 세자의 신분으로 죽은 사도세자의 묘는 당시 왕의 무덤에만 조성할 수 있었던 병풍석, 문인석, 무인석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자각의 위치가 다른 곳과 달리 능의 정면이 아니라 비스듬히 옆으로 비껴져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능에서 바라보면 시야가 탁 트여 막혀있지 않은 모습인데 이것은 뒤주에서 죽은 아버지가 답답해하지 않게 하기 위한 정조임금님의 세심한 효심을 볼 수 있는 명모입니다. 이제 임금님은 군복을 벗고 연한 청색 참포로 갈아입으셨습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 해경궁을 모시고 제실로 들어갑니다. 두 누이 청현 청성군주도 뒤를 따릅니다. 이곳으로 사도세자의 묘를 이장한 후 해경궁의 참배는 처음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미어지는 순간이었을까요? 장내로 들어간 해경궁의 울음소리가 장밖까지 울리며 절규합니다. 꽃다운 28세, 뒤주에 갇혀 비참한 최후를 마친 동갑내기 남편은 회갑을 맞지도 못하고 여기 이렇게 묻혀 있으니 어찌 비통하지 않겠습니까? 어머님의 회가변을 아버님 계신 이곳에서 함께 해드리기 위해 참고 기다리며 준비해온 이 원행길. 어머님 앞에서 울 수도 없는 임금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어머니의 울음 앞에 애끓는 사부곡을 가슴속으로 깊이 삼키며 다음 일정을 위해 일어서십니다. 이제 가야 하는데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에 홍산물 밖에 이르자 걸음을 맘시 멈추십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능을 바라봅니다. 돌아갈 것을 명하며 군복을 갈아입으시고 다시 말에 오릅니다. 이날 밤이 지나면 귀한 길에 올라야 합니다. 왔던 길만큼을 또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이번 행차에서 임금님은 참으로 많은 일을 하셨고 백성과 신하에게 많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지혜와 불굴의 추진력, 지칠 줄 몰랐던 개혁의 의지, 백성에 대한 사랑, 아버지를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그런 임금님은 다시 이곳에 와서
어머니의 칠순잔치를 치러드린다 약속했건만 얼마 지나지 않은 5년 뒤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그렇게도 그리워했던 아버지 곁 서쪽 능선에 묻혀 잠드십니다. 능호는 건능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정조대왕 을묘년 능행기를 마무리합니다. 정조대왕의 효심이 깃드는 육릉을 왔는데 처음 와봤습니다. 와봤는데 자꾸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였는데 아마 정조대왕도 효심이 깊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서지 않았을까. 그래서 조금 더 애틋합니다. 저는 정조대왕의 그 업적을 보면서 정말 참 효자라는 생각이 들면서 몇 번 눈물을 훔쳤어요. 그렇게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너무나 정말 절실하게 심겨진 그런 곳이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조대왕이 추구했었던 이상사회였던 그 개혁의 취지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부모를 사랑하는 부모에게 행했던 효에 대한 마음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당시 조선사회가 르네상스라고 불리울 정도로 융성했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가 걸었던 효행의 길, 백성을 사랑한 애민의 길, 그리고 그가 꿈꾸었던 이상의 길을 함께 걸어보았습니다. 서울에서 화성 현림원까지 83리길. 그 사무치는 회한과 그리움과 이루지 못한 당신의 꿈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러나 당신의 마음과 눈이 되어 걸었던 길, 지나온 곳곳마다 새겨진 자취와 흔적들, 남겨주신 소중하고 훌륭한 우리 문화유산들을 잘 보존하며 지켜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3일간의 여정, 우리에게도 행복한 원행길, 행행이었음을 오래도록 잊지 않고 기억하며 추억하겠습니다.